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전 조간신문은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예측했던 대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내정,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오늘 종합신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먼저 동아일보 1면입니다. 이렇게 썼네요. 법무장관은 총리로. 근데 그 앞에 붙은 말, 부패 척결, 정치 개혁이다. 자, 황교안 내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든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이 일찍이 밝힐 말, 이 어제 일성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거 공안 통치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 무섭다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 무섭다는 청문회 진통이 또 한 번 예고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일보 2면에 실린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더 가까이 보실까요? 흑과 백, 전임과 신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된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전 총리 이임식 행사장에서 스쳐 지나가고 있는 모습,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이 한 컷이 한국일보 2면에 실렸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조선일보 6면 종합면인데요. 사진을 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과 나란히 앉아서 김한길 의원과 악수하고 있는 이 사진, 굉장히 화기애애해 보이는 이 사진. 안철수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잠 못 잘 정도로 설렌 사람,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의원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 이런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에 실린 1면 기사입니다. 무섭습니다. 환자 하루 만에 3명으로 늘었고요.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접촉이 의심되는 64명은 현재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산이 우려된다는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메르스, 얼마나 위험한 질병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 보건 전문 기자였던 정성희 위원과 함께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로펌 17개월 동안 16억 수입, 그러면 한 달에 1억 원 정도 벌었다는 건데요. 과거 기부하겠다라고 말했던 총리 후보자의 기부 약속 과연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신문 6면입니다. 종합면인데요.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때 남한에 1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우리나라 용역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실시했는데요. 어떻게 11조 원의 피해가 남한에 입히게 되는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자,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김기춘의 아바타다. 그런데 이 말은 고등학교 단짝 친구였던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우정의 금이 가나요? 자,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요, 황교안 후보자 후폭풍 이야기, 그리고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11조 피해를 입는다, 메르스 중동호흡기 질환의 격색 정보가 펴졌다,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의 기사를 공개합니다. 자, 금요일 아침에 분위기 좋게 재즈, 색소폰 연주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국무총리를 내정을 했는데요. 이 음악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개인적인 취미가 바로 이 색소폰 연주인데, 황교안 후보자가 직접 연주한 곡을 저희 돌직구쇼에서 어렵게 구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이 곡은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색소폰 곡으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연주곡인데, 황교안 후보자의 이 멋진 색소폰 실력 저희가 과거 영상을 또 힘들게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색소폰 굉장히 잘 부는데요. 사실 색소폰 연주는 50대 이상 남자의 로망이죠. 의외였습니다. 의외의 모습이에요. 예, 저 정도 연주 실력이라면 상당히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황교안 저 총리 후보자는 그 지방에서 예. 검사에서 근무할 때 색스폰 연주를 그 색스폰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미스터 국보법, 공안통 굉장히 강경하고 꼿꼿한 이미지인데 색소폰 연주라. 굉장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예. 연주하는 거를 몰랐는데 사실은 굉장한 연주 실력고 음반까지 지금은 저거는 이제 로펌에 있을 때 예. 연주를 했던 장면 같은데 음반까지 낸 실력이라고 합니다. 음반까지 낸 실력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되면서 과거 발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 옆에 그가 남겼던 어록 비슷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리스트에 국한해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이죠. 최근에 이 말을 밝힌 바 있고요.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조금 더 가까이 보실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인 존재다. 당시 이정희 전 대표와 맞섰죠. 통진당은 암적인 존재다. 그리고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고요. 5.16 군사정변은 과거 서적에서 혁명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과거 정부에서 사실은 이 검사장 승진에서 미끄러졌다. 그래서 뒤늦게 MB 정부 때 검사장이 승진된 바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런 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고 나니까 당시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됐다. 나를 포함해서 뭐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구속까지 됐던 분이 대통령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또 곱지가 않다. 정 의원님, 과거 발언들 좀 몰아봤는데 어떻습니까? 과거 발언들을 보니까 우리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한눈에 알 수 있네요. 예. 사실은 그 황교안 총리 후보자 유명한 공안통이죠. 예. 검사 시절에 김현희, 칼기 사건, 김현희 사건, 임수경 조사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뭐 알다시피 헌정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국정원장인 신건, 예. 국정원장 2명을 갖다가 안기부 소위 엑스파일 사건, 임동원 두 사람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으로 구속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지목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면 공통되게 한 가지 법칙이랄까요? 한 가지 특징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른바 가수 성시경입니다. 제 옆에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기준은 태평성대 성시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평성대는 또 뭐고 성시경은 또 뭘까요? 안용환 의원. 네. 자, 태평은 성대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 성대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균관대. 네.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성대 법대 출신이고요. 정홍원 총리도 예. 성대 법대. 그러네요. 그다음 이완구 총리 후보자도 성대 법대. 성대법대. 성대 법대 출신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 성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과거 유인봉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든지 모철민 문화수석이라든지 성대 출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성대가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태평성대다. 물론 우리 패널 중에도 두 분이 성대 출신입니다만 저희 중에 벌써 2명이 성대예요. 40%가 성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찌됐든 성대 게다가 이제 성시경 씨는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다. 고시 합격한 고시의 사람들이 시다. 되게 보면 이번까지 총리 후보자에 지명됐던 또는 총리 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고시 출신들입니다. 예. 성대 나와서 고시 보고. 그렇죠. 지금 방금 말했던 분들 이완구 총리 행정고시, 정호원 총리는 사법고시, 예. 황교안 사법고시, 그리고 그동안 안대희, 예. 물론 낙마됐습니다만 사법고시. 그래서 고시 출신이다. 그다음 이제 경은 경기고, 경기고등학교. 본래 이제 경남이라는 표현에서 나왔었습니다. 예. 본래는. 그래서 정호원 총리가 경남 출신이고, 안대희 전 후보자도 예. 경남 PK 출신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경자는 황교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경기고 출신입니다. 경기고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붙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성대, 성시경이란 한국 사회가 엘리트를 표현한 또 표현이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통령이 일단은 고시 출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예.
안정감이랄까, 그다음에 그런 것을 높이 사고 또 엘리트라는 걸 높이 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남, 경기는 지역적인 부분인데 저 부분은 뭐 이제 이야기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과거 MB 정권에서는 뭐가 유행이었죠? 그 당시에는 고소영. 고소영. 고소영이 고려대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예. 소망교회. 소망교회. 그다음에 영남 출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성시경이다. 성시경. 어. 참 언론이 조언는 게 뛰어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조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보면은 자 정홍원 전 총리 성대 법대 77학번 아니죠 정홍원 총리가 성대 법대 64학번 이완구 전 총리가 성대 행정학과 71학번 그리고 이번에 지명자는 성대 법대 77학번 그러면은 성대 박용진 대변인은 네. 무슨 학과죠? 사회학과 90학번입니다. 성대 후배로서 한때. 이 정부 왜 이렇게 네, 성대 법대도 출신이 있습니다, 뒤에. 예, 약진하는 겁니까? 한때 성대 동문회보에 예,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태평성대가 아니라 태풍성대다. 태풍성대다. 몽땅 성대 출신들이 다 이렇게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예. 대한 동문들의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걸 어허.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 진보계 출신의 성대 동문들로서는 약간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들 이제 어쨌든 보수 정권 그리고 좋게만 했었던 거라고 그러면 그게 또 아닌 면도 있어서요. 예. 그래서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빛에 대해서는 우리 배승희 변호사가 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참 성대 법대 후배죠. 황교안 후보자의 한참 후배죠. 배승희 변호사님은 뭐 동문회나 이런 데서 황교안 후보자를 자주 만났겠어요. 저희 성대법대가 굉장히 동문회를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와중에 이제 황교안 후보자를 만났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을 때 만났어요. 예. 근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오래 가지 못할 텐데라고 하셨는데 아. 굉장히 잘 되시고 저는 좀 오래 가지 못했죠 그때. 예. 근데 굉장히 젠틀하시고 성대에서는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배들이 많이 따르는 편이고 뭐 인성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성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또 팔이 안으로 굽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태평성대, 성시경, 검경국가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무시무시하다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열립니다. 물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과한 이력이 있지만 그 당시 청문회도 순탄하게 통과하진 않았습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총공세를 가하겠다 엄포를 두고 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제 옆에 주요 쟁점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청문회 포인트라고 해서 크게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야당인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 야당 네. 출신인 좀 날카롭게 짚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전관예우 16억입니다. 전관예우 16억. 이 16억이 얼마 동안 번 돈이죠? 1년 5개월. 1년 5개월. 15개월. 15개월. 1년이 안 됐어요. 예. 15개월. 1년은 넘었죠. 1년 3개월이죠. 1년은 예. 넘었는데요. 17개월. 17개월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공안통 이런 얘기. 17개월에 16억. 예. 공안통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는요, 이제 야당과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상당히 못마땅한, 시민단체도 예. 못마땅한,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잘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별 관심 없죠. 그래서 야당이 색소폰 연주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공안 통치를 위한 브루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싹해 쓸 수 있는데, 국민들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 전관예우가 문제입니다. 예.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죠. 예. 얼마 전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아웃되는 결정적인 것도 낭만 바로 결정적인 이유가 5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던 그것 때문에 문제였고요. 그러면서 내놨던 해법이 두 분이 똑같습니다. 예. 안대희 후보자는 청문회 서지도 못한 채로 관두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회 환원하겠다. 예. 11억 정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돈 한 푼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말이 많아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좀 부당하게 벌었다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감스럽고 사회 환원 예. 이거 하겠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하셨나요? 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번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예. 상당히 어려운 사선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예. 게다가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가 부정부패, 정치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월 수입 1억이 넘는 전관예우 검사 예. 출신이 부패 척결에 나선다.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배부른 변호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아마 야당으로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타겟팅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냉철하게 저희가 이 전관예우 16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정성희 위원님, 재산 신고를 한 내역을 보니까요. 2013년 5월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21억 5,688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고요. 지난해에는 21억 2,353억, 그리고 올해는 22억 6,556만 원, 뭐 1억 원 정도 증가했지만 재산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었던 21억, 그리고 2년 지난 22억,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수준의 기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기부를 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기부에 대해서 왜 안 하냐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벌었으면 자기가 기부를 하던 말던 그거는 본인의 상황인데 압박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과거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약속을 한 상황인데 약속을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재산 공개 상황으로 보면은 재산의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2012년에 장남이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얻었어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얻었는데 당시 장남 연봉이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예.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얻을 여력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거가 마련한 걸로 봐서 오히려 편법 증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이 아마 저는 쭉 이분이 기부를 해왔다고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어머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해왔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예. 큰 액수는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가 좀 예. 관심사입니다. 사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그 20년 동안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에게 계속 꾸준히 기부를 해왔던 그런 행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가 됐던 점은 17개월 동안 16억을 벌었던 그 거액 수입에 대해서 이른바 전관예우로 한 달에 1억 원꼴로 번 것이 아니냐라는 지난 청문회 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 부당하게 번 이익에 대해서는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었던 약속이 지켜졌느냐의 쟁점인데, 배승희 변호사님, 17개월 동안 16억을 벌었다. 같은 법조인 변호사 출신으로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 법무법인에서 그동안에 정관으로 가셨던 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아, 더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황교안, 제가 그때 동문회에서 만났을 때는 예. 그 당시에는 요즘 정관예우빨이 떨어졌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통 법조계의 더 많이 전관예우 받는다는 금액은 얘기죠. 엄청난 금액을 받는군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금액을 더 많이 받는데 예. 사실 저는 이 정관예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예. 헌법적인 일을 했는지가 더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이분이 공직자 검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럼 검사 시절에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혹시라도 부정하게 번 돈은 없었느냐, 저는 이게 더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든 대법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법인으로 가면서 돈을 많이 받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편법을 이용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정말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해결을 했는지, 그것이 더 중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용환 의원님, 한 달에 1억 원씩 전관예우 받은 금액이다. 이른바 전관예우의 성격이 있지 않은 한 왜 1억의 거액 수입을 주겠냐, 뭐 이런 건데요. 그렇죠. 뭐 1억을 주고 데려온다는 것은 그 법무법인에서 뭔가 목적하는 게 있으니까 하겠죠. 1억 원은 뭐 서민들, 평범한 월급쟁이 입장은 굉장히 큰 돈이죠. 보통 연봉 1억 이상이면 고액 연봉자라고 하는데 월 1억이라고 하는 월급 1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황교안, 방금 배승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들은 뭐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이렇게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못할 것이라는 건 또 별개입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박용진 대변인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17개월에 16억을 벌었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을 못할 것이다. 는 것은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예. 그건 좀 별개라고 사안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7억을 뭐 쉽게 나쁜 일을 해가지고 뭐 누굴 속이고 이렇게 했다면은 좀 별개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번 청문회가 한번 좀 우리나라 청문회 좀 고급화됐으면 합니다. 자, 1억 논란 이런 것은 이미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 이미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이 있는 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철학,
정치에 대한 철학, 국가, 또 현재 공안 문제 철학을 놓고 한번 여야가 이번에 심하게 한번 논란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진국형 청문회입니다. 예. 선진국에서는 이런 뭐 사소한 도덕적인 문제, 뭐 사소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는 비공개로 합니다. 공개에도 좋고는 정치 철학, 또 행정에 대한 철학을 놓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안 문제에 관한 한교안 지금 보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야기했던 그 문제를 놓고 한번 토론을 벌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이 총리로서 과연 이제 총리는 화합형 총리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화합형 총리가 이게 적절한가? 이런 고급스러운 청문회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도 고급 청문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 정관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안과 관련된 철학적인 논쟁 뭐 이따 하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이제 전관과 관련해서 뭐 지금 좋은 얘기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부당한 개입을 했느냐. 근데 이분이 16개월 동안, 17개월 동안 16억을 받으면서 그럼 몇 번의 수임을 했느냐는 거예요. 사건을. 2번, 예, 사건. 얼마나 일을 했느냐는 거죠. 2번, 3번, 2건, 3건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그냥 놀았겠습니까? 로펌에서 그냥 돈을 줬겠어요? 뭔가 했겠죠.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전화로 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니, 무슨 변호사가 콜센터 영업 직원입니까? 왜 전화로 해요? 예. 법정 가서 얘기해야지.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배경, 검찰에서의 배경, 이걸 가지고 후임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에 등장한 가장 큰 부정부패가 뭡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정관예우입니다. 해피야, 모피야, 군피야, 이런 그 암적인 존재,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이 암 덩어리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암 덩어리의 한 핵심에 누가 있느냐면 전관예우가 있는 겁니다. 검찰 출신이었고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전화해서 수임은 한두 건이고 전화로 변호인 역할을 다 했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큰 문제죠. 다른 많은 장관들이 한꺼번에 통과될 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냥 우당탕탕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번에 단단히 각오하셔야 되는 게 야당에서 그야말로 한가닥 한다고 하는 최고의 저격수들이 몽땅 인사청문위원으로 다 집결할 상황입니다. 지구특공대군요. 잠깐 우리 내전을 멈추고 예. 친노 비노 합작해서 인사청문회 올인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황교안 장관이 지난번 했던 것처럼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얘기한다?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맹공을 퍼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급스러운 청문회를 얘기하셨으나 예.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안대희와 당신이 뭐가 다르냐고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사실은 이 청문회가 예고되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대통령을 보조해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운행을 할 것인가라는 큰 그림에 대한 청문회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박유진 전 대변인이 지적했듯 이 전관 예우라는 부분도 국민들의 상식에서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청문회에서 전관 예우 논란을 해명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얘기 나와서요. 이번에는 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분, 분열, 분란, 난, 싸움, 소동. 이런 단어들이 최근 며칠간 야당을 수식했던 단어인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살펴보시죠. 이분들은 야당에서 나름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분들인데 존재감만큼은 아웃사이더는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경제의 큰 그림으로 그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확실히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또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어제부터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설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무조건, 당신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박상철 씨의 무조건. 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의원이 부르면 난 무조건 달려갈 거다. 이렇게 말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오늘 박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어젯밤 잠을 뜬 눈으로 설쳤다. 너무 설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승 위원님, 영상을 보지 않고 이 두 사람이 한 대화만 본다면 이 두 분의 사이는 어떤 사이다? 아까 연애하는 사이다. 연애하는 사이다. 저는 예. 이게 사실 제목만 이렇게 보고서 예. 잠 못 잘 대로 설렜다는 제목 보기에 무슨 기사지 하고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어저께 사실 안 의원이 주최한 공정성장 남북 경협 토론회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의원 개인의 좀 행사인데 여기에 이제 박 시장을 초청을 했고 박 시장이 와서 둘이 토크 콘서트 비슷하게 둘이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은 덕담인데요. 예. 두 분 사이에는 이럴 만한 일이 있죠. 서울시장 출마할 때 지지율 50%를 찍던 안철수 당시에서는 교수가 예. 박원순 참여연대 전 대표한테 전격 양보하면서 오늘의 박원순 시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좀 미묘한 거는 예. 지금 문 대표가 그 새정치연합 안팎에서 여러 가지 안팎의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의 굵직굵직한 주자들이 셋이 나중에 나오지만 김한길 대표까지 모여서 예. 그 화기애애한 무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주목되는 포인트죠. 문재인 당대표는 더욱더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저도 안철수 전 대표자 의원이 잠 못 잘 정도로 설렜단 말을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역으로 본다면은 자, 누가 오기 엄청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시장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기대를 했다는 표현이 하나고 두 번째는 자, 그동안 대화와 소통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 대화와 소통이 있었더라면은 잠 못 자는 좀 설레지 않지요. 굉장히 예리한데 두 사람 사이에 그간에 대화나 만남이 없었다. 그러니까 설레는 거죠. 계속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었으면은 설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없었는데 어제 이벤트로 한번 모셨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 궁지에 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혁신위원장을 거부하면서 많은 당내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또 고민하다 자기 살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때 좀 역전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을 불렀는데 예. 안 오면 굉장히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올까 말까 했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간밤에 설레였겠죠. 예.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쩔까. 예. 그걸 지금 표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은요 매살 정치의 행보를 자기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이 아마 박원순 시장도 올 때 고민을 했겠죠. 내가 가면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전 의원에게 빚도 갚고, 예. 의원에게 빚도 갚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는 좀 계획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당내의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 세계에게는 우리랑 다른 부류다. 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상황에서 참석했을 거고, 또 멘트도 보니까 상당히 경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갈 만한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덕담하면서 부추겨주고 윈윈하는 그런 이벤트형 잔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속에 숨겨진 이 정치 공학적 관계의 아이러니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미묘한 긴장과 밀어당김과 밀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가. 먼저, 박용진 대변인께 여쭐 건데요.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차기, 야당목 대권 후보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충돌이 없었어요. 한 번도 박 시장과 문 대표.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이 시점이었고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의 관계도 역시 차기 대권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였고 최근에는 문 대표가 안 의원에게 내 옆자리에 서줄래? 혁신위원장 맡아줄래? 안 의원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거절한 다음 날 박 시장에게 러브콜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세 사람의 미묘한 삼각관계. 마라톤 하다 보면요, 10km를 돌파하는 즈음부터 해서 이른바 선두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근데 아무도 치고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뛰는 게 훨씬 이롭거든요. 예. 그 선두그룹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입니다. 가끔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두고 제가 그저께 무슨 말씀을 드렸었느냐면 문안팎 연대가 형성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정치력으로 봐서는 초선급들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기대를, 야권 지지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 1, 2, 3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뭔가를 형성한다 그러면 매우 큰 폭발력을 가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나는 문재인 대표를 도와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계속해서 갔고, 원탁계에도 부르면 무조건 나갔고, 예. 그리고 난 계속 돕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하고 손도 잡아준 거 아니냐. 위원장만 내가 맡지 않겠다는 거다. 나름 문안연대를 형성한 거로 생각하고요. 오른쪽으로 박원순 시장과 땡겨서 자신을 중심으로
문안파 연대를 형성하는 이런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본인은, 것이다. 예. 그런데 예. 어쨌든 문재인 대표 쪽에서 자칫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면, 내가 어려우니까 아까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비주류 연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야? 2, 3위 간에 1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마라톤 10km에서 15km를 돌파하는 그 점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두그룹에서 함께 형성해서 뛰는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 아주 미묘한 시점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시만. 문안파 연대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문안파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얼쩡거리면 어떡합니까? 아, 문 안팎에서만 있다. 나가려면 예. 계속 나가든지 들어오려면 예. 내부를 챙기면 내부를 챙기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문안파 연대, 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역시 대변인 출신을 2명이나 모셨더니 이 서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속에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이 숨어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문안팡연대는 일단은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고, 문만 지금 저기 있고, 안팎에서 지금 문을 뒤에 흔들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저도 좀 말장난을 하면. 그 두 사람이 안철수 대표와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저께 사실 재미있는 부분은 김한길 의원이 여기 이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 예. 근데 김한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했는데요. 예. 축사의 내용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은 문 대표가 대권 행보를 독주하며 안 의원이나 박 시장 등 유력 대선 주자를 옆에 세우는 정도의 모양새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말해서 문 대표가 이 두 사람을 들러리로 세우는 모습으로는 우리는 지지하지 못하겠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알다시피 그 전에도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그래서 예. 그걸 발표하면서 그 김한길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 연장선에서 어저께는 이 자리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 일격을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서 나오지만 두 사람과 같이 가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친노를 중심으로 앞에다 놓고 나머지 아웃사이드와 비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문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모양새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야당의 이 내분 상황, 쉽사리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충분히 전해드린 것 같고요. 분위기를 바꿔서 이 뉴스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번 만나보시죠.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하면 이른바 백두산 대폭발. 남한이 11조 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백두산이 대폭발한다. 전설 같은 이야기, 소문 같은 이야기 이런 뉘앙스였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백두산이 대폭발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를 용역 연구를 실시한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정성희 위원님, 백두산이 정말로 폭발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민안전처가 그 부산대 윤성효 지구과학 교수님, 이분이 백두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백두산이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용역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정이 여러 개가 있죠. 화산 폭발 지수 8단계 중 5 이상으로 좀 세게 했고요. 아이슬란드 화산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건 제가 못 외우겠고, 그게 4인데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북동풍이 불 때를 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북동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 피해가 24시간 내에 한반도 전체를 화산재가 뒤엎고 그 경제적 피해가 11조 원에 달한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이 연구 보고서 결과를 조금 더 이 출력물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연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백두산의 위치가 저기에 있죠. 북한과 이 중국 지역에 있는 백두산이 화산 폭발 지수 5 이상으로 대폭발을 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정도가 5입니다.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어떻게 날아가는지 쭉 내려보시죠. 자, 폭발 후 8시간에는 강원도 휴전선 부근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산재가 뒤덮입니다. 그리고 9시간, 폭발 후 9시간은
서울을 포함한 이 중부권, 수도권 지역은 모두 다 화산재가 다 덮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15시간,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하고 15시간 후면 대전과 충청을 훨씬 넘어선 이남 지역까지 목포, 이 부분까지, 부산까지 다 뒤덮고요. 하루, 백두산이 폭발되고 24시간, 하루가 딱 지나면요. 한반도 전역을 화산재가 0.5mm 두께로 전체를 다 덮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경제적 피해가 어떻게 나는지 옆에 저희가 출력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농산물을 키우고 있는 모든 논과 밭이 화산재로 두껍게 덮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직접적으로 입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요. 농업 고용 감소가 되고요. 간접 피해 금액까지 합쳐서 6조 6,706억. 그리고 농작물의 직접 피해를 입는 금액만 4조 5,189억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만 관련해서 우리의 먹거리, 식량과 관련해서 벌써 10조 원대의 피해가 24시간 만에 뚝딱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 폐쇄에 따른 항공산업의 피해는 611억 원. 공항이 일단은 폐쇄되죠. 그리고 운하, 이 항구들이 전부 다 화산재에 뒤덮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이 피해 금액은 그런데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죽는 피해 금액은 제외됐던 금액이라고 하니까 11조 플러스 알파의 막대한 피해 금액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사실은 안용환 의원은 KBS 방송 기자 때부터 그리고 현직 의원일 때부터 백두산에 있는 거의 모든 루트로 등반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요. 제가 95년도에, 20년 전이죠. 95년도에, 이때쯤 5월 달에, 이쯤이네요. 이쯤에 제가 백두산을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대학교 교수님이 5월인데 얼음이 펴서 있습니다. 얼음인데 얼음이 가운데서 계속 따뜻한 연기가 올라와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저 이상하다. 이거 폭발의 징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20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웃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그때 찍어뒀어요. 제가 그 앞에서. 지금 사진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20년 전에 벌써 중국에서 얼음이 녹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가면은 지금 백두산 인근의 화면이 나옵니다만 백두산 장백폭포 아래 가면은 온천이 있습니다. 예. 온천물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오호.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다 압니다. 온천물이 지금 굉장히 뜨거워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백두산이 곧 폭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11조라고 나왔는데 저기에 대해서도 물론 언론들은 뭐 가장 최악의 경우를 하는데 현재 저건 이제 8단계가 아니라 7단계일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슬란드 경우는 4단계인데 예. 4단계일 경우에는 남한은 피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이 함경도에서 백두산을 해서 함경도를 거치면서 동해를 거쳐서 일본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 쪽에는 4 이하일 때는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 이하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5일도 6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 측하고 우리 지질연구소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연구팀이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북한 측의 협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 측 아직 거기에 지금 가입을 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 또 일본이 아무래도 화산에 관한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산 폭발이 많고 화산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까지 힘을 또 일본이 피해 지역이 예상되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은 그런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백두산 폭발이 벌써 20년 전에 또 10년 전에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어찌됐든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 지금 화산 폭발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년보다. 그래서 이 한반도와 태평양을 둘러싸인 동아시아의 그 판들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말 정부 또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실린 사설을 보면요. 언론사가, 이 신문사가 특히 사설 기사로 쓰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는 많은 이 정책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사설은 백두산 화산 폭발, 더 이상 기후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사설이 오늘 실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언론사에서도 백두산 화산 폭발이 더 이상 기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성이다라고 생각한 거고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정성희 위원께서도 동아일보 논설실에서 사설도 썼지만 오피니언면에 이 백두산 폭발에 대한 칼럼도 쓰신 바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기 79년에 폼페이를 매몰시킨 베수비오 화산 폭발에 50배에 달할 것이다.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이것은 그냥 들려오는 뜬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백두산 폭발이 937년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연구 결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예. 그 화산재를 통한 분석 결과입니다. 그 탄소 특정을 통해서 그 폭발의 결과 해동 성공을 구가하던 발해가 멸망했다고 그 안팎을 통해서 예. 그 시기 인근에 했다는 걸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폭발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 역사 시대 이외의 선사 시대에는 그보다 더 큰 폭발은 있었겠지만 기록이 된 이후에는 가장 큰 폭발이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백두산 폭발이 된다면 그 폭발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윤 교수님 연구를 보면은 이 폭발뿐만 아니라 천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큽니다. 아, 천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게 지금 천지에 있는 물이 20억 톤인데요. 예. 제가 알기로 소양강댐이 39억 톤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물이 범람을 하면은 압록강, 두만강, 숭화강의 침수 지역이 109m에 이른다고 하고요. 예. 아까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 화산재 덮이는 것이 한반도 남측에 덮이는 곳이 0.5cm 정도,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무서운 곳이고 오늘 얘기했지만 예. 이거는 주로 농산물 피해지만 산업도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죠. 예컨대 우리는 이제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정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화산재 같이 미묘한 것이 섞여 들어가면 하나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서는 이런 것도 추가되지 않은 경제적인 피해라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또 하더라도 국민안전처가 대피 계획이나 소개 계획이나 이런 피해 계획을 세워서 예. 언젠가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5mm가 아니라 0.5m였네요. 미터입니다. 네. 어허.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 당장 뭐 재가 쌓인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재가 이 하늘로 올라가면 햇빛을 가리게 됩니다. 예. 햇빛을 가리게 되면은 여름에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과거에 인도네시아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여파가 기록에 아메리카,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막 이주했던 사람들의 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흉년이 된 겁니다. 인도네시아 화산 여파가 유럽과 아메리카, 북미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 세계 흉작을 일으켰을 정도로 그래서 백두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당장 내가 피해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거대한 흉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전 세계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백두산 대폭발 위험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북한도 속히 이 위험성을 인지해서 남북 간에 하나가 되는 이 백두산 폭발을 대비한 조사에 빨리 합류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백두산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다음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발생자 수 1142명, 그리고 이 중에 1117명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에서 발생. 사망자 수는 465명, 그러니까 전체 환자의 40.7%가 사망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발생 현황은 2012년부터 중동 10개국, 유럽 8개국, 아프리카 2개국, 아시아 3개국, 미국 등 24개국에서 발생한 이 질병. 그리고 치료제가 현재 없는 이 질병은 정성희 위원님 어떤 질병이죠? 메르스라고 합니다. 메르스. 메르스가 MERS인데 ME가 미들 이스트입니다. 중동. 예, 기원이 중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는 학자들 연구로는 낙타를 직접 접촉한 데서 낙타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메르스에 대해서는 무풍지대였습니다. 예. 우리는 환자가 아무도 없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고 왔던 60대 남자가 예. 감염이 되고 곧 이어서 그를 간호했던 부인과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까지 감염이 됨으로써 졸지에 우리도 메르스 감염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됐습니다. 중동에 사업차 갔다 왔던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를 간호하던 그의 부인 그리고 2인 질병동을 같이 썼던 옆에 있던 모르는 사람 옆에 환자까지도 메르스에 전염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보건당국에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 정성희 위원님, 낙타를 통해서 처음에 중동에서는 퍼졌다. 하지만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이 3명은 낙타를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직접적인 이 병의 질병이 사스, 우리 옛날에 있었던 사스랑 좀 비슷한데요. 사스보다는 조금 더 치사율이 높습니다. 예. 조금 더가 아니라 훨씬 높죠. 그런데 사스는
이제 이 훨씬 그 어떤 접촉이 공기 중으로 접촉이 때문에 위험했는데 요것은 직접 접촉, 그러니까 침방울이죠. 비말이라고 하는데 예. 침방울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환자랑 접촉반 변이가 한 2m 정도 내에 있어서 전염력이 그렇게 사스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감염된 이후에 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나 치사율은 훨씬 높고 치료가 훨씬 어렵다는 특징이 있죠. 예, 사스보다는 이 전염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2m 범위 안에 있었던 그냥 같이 병실을 썼을 뿐인데 간호를 했을 뿐인데 전염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증상이요. 2일에서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곤란, 급성 심부전, 폐기능 이상 등을 초래하다가 이 중에 40.7%가 사망에 이른다. 맞습니까? 예, 무섭죠. 사실은 이 메르스 같은 경우 초기 증상에 그 문제가 잠복기에는 어떤 증상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중동 지역을 갔다가 공항에 들어올 때 열 감지기를 그냥 통과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고 대증 증상, 예. 열이 나면 열을 낮추고 이런 거밖에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방역 체계에 좀 문제가 있다. 예. 또 그 메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을 정도로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경각심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잠복기가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잠복기에는 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사 통과되게 되고 그 환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게 없었고, 그 다음에 발견도 늦었습니다. 이 환자가 계속 기침을 하고 열이 나니까 병원을 무려 4군데를 다녔거든요. 예. 그 지금 63명이 격리 조치된 사람도 그 4군데 병원을 다녔던 의료진들하고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아, 64명이 현재 격리 조치됐다. 예, 주로 격리 조치되고 환자는 지금 이제 전염병 지정기관인 국립의료원에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이제 격리 조치를 받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접촉했을 때 몰랐고 의사들이 환자를 계속 보면서 몰랐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4번째 입원했던 병원에서 의사가 어디를 다녀왔느냐라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중동을 다녀왔다고 하니까 보고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성희 위원이 이 보건 분야에서 계속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메르스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 68세 A씨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왜 뒤늦게 알게 됐던지 그 이동 경로가 제 옆에 있습니다. 첫 번째, 2015년 4월 18일에서 5월 3일까지 A씨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사업차 체류를 했고요. 5월 4일에 보십시오. 카타르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있다가 카타르를 통해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입국 당시 증상이 없다. 잠복기가 있다고 아까 했기 때문에 열 감지 검사를 그냥 통과를 하게 됐다. 여기서 한번 뚫린 겁니다. 내려보겠습니다. 5월 11일 잠복기를 끝내고 구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발열, 기침, 동네 의원 진료를 했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몰랐다. 중동 여행객인데도 메르스 관련 기본적 검역 질문을 하지 않아서 이게 메르스인조차도 몰랐습니다. 이 처음에 진단을 했던 의료진도 현재 격리돼 있고요. 5월 15일에서 17일 상태가 더 나빠져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같은 병실 환자 B씨도 감염이 됐는데 여기서 문제점, 메르스 감염 환자임을 조기에 알아내지 못해서 병원 내에 이 2차 감염이 발생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서 20일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을 했는데 병실이 없어서 의원에 들렸다가 입원을 했다. 여태까지도 이게 메르스인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5월 20일 A씨의 부인까지 감염이 확인되고 뒤늦게 5월 21일 병실을 같이 썼던 과거 B씨까지 감염이 확인됐다라는 건데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이 보건 체계에 심각하게 구멍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병원 내 감염이에요. 병원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징후를 보고 어쨌든 호흡기 질환이고 뭔가 이게 전염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1인실을 쓰거나 혹은 격리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생각을 안 했겠죠. 설마 메르스일까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전염성이 있는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다인실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병들이 오히려 병원에서 2차 감염이 전해지고 병원 내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 과정을 쭉 잘 짚어주셨는데 저 과정에서 계속해서 방역 망이 다 뚫려 있는 상태. 만일에 저분 말고요, 다른 사람도 지금 혹은 메르스 감염돼서 들어왔다가 본인은 천만다행으로 나았는데 무슨 독감이 이렇게 심해? 하고 이분은 끝났는데 그분이 접촉한 다른 분들이
이 메르스의 감염균을 지금 가지고 있거나 또 그럴 다른 가능성도 있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확진된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동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중동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방역 체계에 관련된 전반적인 재검토 상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살인 진드기도 그렇고 예전에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오늘 그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 최초 환자가 증상이 없을 때는 전파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고 온 환자들은 괜찮다라고 그냥 대답을 했을 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나라가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지금 현재 감염된 사람도 그렇고 같이 있는 우리도 굉장히 불안하게 되잖아요. 영화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안일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이 백두산 대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메르스의 이 전염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신사동 그 사람 대신에 가족끼리 왜 이래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첫 번째 왜 이래. 자, 4년 만에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이 포착이 됐습니다. 권좌에서 물러나서 은둔생을 하고 있는 김정철입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밝은색 티셔츠에 짙은 가죽 외투를 입은 남성. 김정은의 친형이자 김정일의 차남, 김정철로 추정되는 남성입니다. 일본 TBS 방송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에릭 클랩턴의 공연장에 김정철이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철은 파마를 한 듯한 머리였고 동행인은 짧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방송은 외교 소식통을 통해 김정철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경유해 런던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클랩턴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김정철은 2006년과 2011년에도 각각 독일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릭 클랩턴 공연장을 찾았다가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김정철은 배다른 형인 김정남이 연이은 말썽으로 아버지 김정일의 눈밖에 나면서 한때 후계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호르몬 이상설이 돌 정도로 유약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배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13년 숙부 장성택 처형 당시 장성택 측근들을 체포하는 데 깊이 관여했고 고위급 자제들의 모임인 봉화조의 수장으로서 동생 김정은을 돕는 근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지입니다.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이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에릭 클랩턴의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김정철은 과거 이 에릭 클랩턴의 콘서트장에서 과거 한 번 더 목격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KBS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일본 언론의 카메라에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포착이 된 건데요. 자, 이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입니다. 에릭 클랩턴. 이 노래를 좋아하는 김정철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살아생전에 김정철은 너무 유약해서 이 북한의 권좌를 물려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동생 김정은이 더 적절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권좌를 정은이에게, 김정은에게 물려준 바도 있습니다. 북한 전문 기자 안용환 의원님, 네. 김정철과 김정은의 차이 이번에 에릭 클랩턴 공연에서 목격이 됐는데요. 이제 뭐 두 사람 다 나이 차이는 현재 3살 차이가 나는 걸 알려졌습니다. 친형이죠? 네. 81년생 김정철은 81년생, 김정은은 84년생 3살 차이인데 스위스의 베른에 유학을 했어요. 둘 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김정은은 운동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농구를 특히 좋아했고요. 그런데 김정철은 조용히 음악을 즐겨하는 듣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죠. 예. 이제 아까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유약한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후시모토 겐지라는 그 과거의 김정희의 요리사, 일본 출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돌아서 쓴 책을 보면은 주석국 전담 요리사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정철이 굉장히 성격이 유약하고 순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김정철이 음악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반담이라고 우리 유명한 그 미국 영화배우 있죠. 예. 장구르두 반담인가요? 예, 맞습니다. 반담.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흉내를 내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많이 스스로 먹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남성 호르몬제를 과감하게 뭐 물 마실 때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제 호르몬 분비 이상이 일어났다. 어허. 그래서 모습도 보고 우리 의사들이 볼 때 좀 정상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철은 앞서 했지만 이미 한 번 싱가포르에서 걸린 적이 있어요. 예. KBS에. 그리고 그 후에 독일에서 걸렸다는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납니다. 무슨 여건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사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깝깝하기도 할 겁니다. 난 지금 뭐 고모부 때문에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우리 형님은 저렇게 놀고 다니느냐. 방금 제목이 Tears in Heaven이었죠. 하늘에서의 눈물. 어허. 아마 김정일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런데 아무튼 김정철은 형하고는 아주 다른 길을 가고 있고 현재 북한 내에서 이제 일설에 의하면 조직 지도부 부부장을 맡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과연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라는 굉장히 힘 있는 자리인데 그걸 김정은이 형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인지 현재 큰형인 김정남이 있습니다. 우리 예. TV 많이 나왔던 김정남 같은 경우는 북한이 급변 상태가 생겨가지고 김정은이 축출됐을 경우에 중국에서 김정남을 내세워가지고 이복형이죠. 그렇죠. 북한을 관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김정은이 거부감을 일으켜요. 그래서 뭐 한때 암살설이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래서 김정남은 현재 중국 당국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의 뭐 활발한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데 이제 김정철이 그러면 김정은이 만약에 몰락하면 김정철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예. 방금 자막도 나왔지만 이제 일부 중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봉화조. 그러니까 북한의 이른바 2세들 봉화조. 권력 2세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모임이 봉화조라는 모임이 있답니다. 예. 이 봉화조의 모임이 30대 40대 그룹의 모임인데 이들이 김정은 권력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모임의 핵심이 김정철이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비록 권력은 내 동생이 맡고 있지만 나는 여러 자질이 안 되지만 어찌됐든 백두 혈통을 이어받는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철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김정은과 정다른 김정철의 모습이 과거 이제 옛날에 양녕대왕이 있었죠. 세종대왕 때. 그러게요. 세종대왕 들으시면 정말 화내시겠지만은 그 당시 동생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주유 산천하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김정철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우리 김정철이 이제 엘리 클트를 좋아하는데 본인 김정은과 같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저 사람은 이제 뭐 권좌를 물려받아서 저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예. 김정철 같은 거는 서구 문화에 서구 문명 그쪽에서 적대시하는 서구 문명에 푹 빠져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국경을 건너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는 거 쉽지 않은 않죠. 팬이거든요. 예. 팬심이거든요. 이번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지난번엔 이번 런던에서 그것도 앨버트 홀 티켓 값이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를 여자 같이 온 사람도 아마 부인이거나 뭐 여자친구나 예.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와서 한다는 거. 뭐 자기들이 비판하는 서구의 최폐적이라면 좀 이상한데 그런 문명이 푹 빠져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김정은도 굉장히 서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로드만 농구 선수를 평양으로 초청해서 농구 경기를 펼치고 형은 음악을 좋아해서 에릭 클랩턴 공연을 가고. 그러니까 제가 저런 걸 볼 때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정말 자기들 인민들을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최고 지도자층 또는 지배계층이 저렇게 해외에 가서 호합한 공연 보고 다니고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나라 말이 안 되는 나라죠. 예. 근데 그런 나라에서 또 무슨 뭐 핵폭탄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협박하고 있는 나라 비정상적 이런 나라와 같이 하고 있는 참 깝깝한 현실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 가족끼리 왜 이래 첫 번째 왜 이래 보셨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왜 이래입니다. 만나보시죠. 두 번째 왜 이래. 이건 아버지 왜 이래라고 해야 될지 아들 왜 이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 꼭 드라마에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배승희 변호사님 어떤 얘기인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그동안 키워줬는데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는데 뇌출혈 등을 앓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약값도 안 주고 어허. 돈도 안 줬다고 합니다. 뇌출혈을 앓고 있는데. 그래서 화가 나신 거죠, 이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을 상대로 불효 소송, 불효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동안 키워줬던 돈을 줘라라고 이제 광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 금액이 하루에 2만 원씩 계산해서 20년간 들어간 1억 4,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1억 4천만 원 아들에게 배상하라. 그렇죠. 너 키워줬으니까 이제 나한테 돈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주의다 보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그 근거가. 그래서 재판부도
오히려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법률상 양육 의무가 있다. 당연히 키워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로부터 부양을 받았더라도 아들이 뭐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들 손을 들어준 것이죠. 예. 근데 최근에는 이런 소송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아들이나 뭐 며느리, 딸을 상대로 나를 좀 부양해 달라, 월 얼마를 달라라고 부양비를 소송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손해배상 청구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은 것 같고 가정법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조정을 해서 월 예. 얼마씩 줘라라고 좀 조정하는 편이죠. 아니 부양비 당연히 드려야죠. 부모님에게. 더군다나 아프고 또 교도소에 있고 약값도 필요한데 부양비를 안 드렸다. 이 아들이 좀 해도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두 아들의 아버지인 박용진 네. 대변인 불효소송을 건 아버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깝깝해서 하셨겠죠. 그러니까요. 자식 사랑이야 뭐 이제 다르진 않으실 텐데 괘씸한 거는 이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요 3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아들에게 빌려줬는데 이거 편법증이 아니냐 했더니 교육비 차원으로 이자는 따닥따닥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요 아버지는 아들을 교육하고 예. 사랑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교육으로 생각하시고 부모님 잘 모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기각하긴 했네요. 정 의원님.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아들 편을 들어서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아마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돈이 굉장히 없거나 27살인데 요즘 청년 실업 심하니까 저는 좀 이렇게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뭐 그 뒷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경제력이 있으면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자기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원래 예. 엄마는 아들 편입니다. 엄마는 아들 편이다. 이게 딱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어쨌든 그 아드님 빨리 취업하셔서 아버님에게 생활비도 드리고 효도하시길 바라봅니다. 광고 보고 돌아오죠? 잠깐만요. 자,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신문 읽어준 남자가 선택한 마지막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기사인데요. 자, 골목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범죄율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대림 이동에 이 골목길에 맨 깨진 유리창에 누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한 파출소장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쓰레기 투기 지역을 제보받아 단속하겠다. 쓰레기 투기하지 않도록 합시다.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실질적으로 골목길 쓰레기 투기를 막았더니 절도 범죄가 이 지역에서 1년 새 29건에서 10건으로 줄어들었다. 절도 범죄가 3분의 1로 뚝 그쳤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역시 시민의 손으로 범죄율을 막았다. 그래서 사람인을 직접 손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클린존이 생기기 전에는 막 골목길에 쓰레기 버렸다가 범죄율이 줄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연구가 미국에서도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래비티라고 해서 차에 낙서하고 골목길에 낙서하고 지하철에 낙서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더니 이 범죄율이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집 뒷집 골목길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이 골목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저희 돌직구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열심히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날카로운 돌직구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야릇한 건 사랑인가 봐. 안 보면 보고 싶나 봐. 아하, 좋아했나 봐. 어느새 그를 좋아했나 봐.